제가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법률 이슈. 네, 첫 번째 이슈예요. 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입니다. 사실 익숙해야 되는데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이러한 개념들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주식회사의 기관들 사이에서의 그 역학관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우리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들이죠. 여러분들이 창업자시면 아마 대주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주총회를 구성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은 주식을 새롭게 인수하고 투자 참여를 하신다면 이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관계는 지분율에 따라서 권리가 이제 인정되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주들이 모인 이 주주총회가 가장 이 상위에서 이 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언제나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을 합니다. 3명 이상을 선임을 하게 되면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사회도 언제나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대표자를 선임을 해서 일상적인 업무 집행을 수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경영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사 선임을 하고 감시하게 합니다.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임도 할 수 있고 감사가 제대로 업무를 안 하면 감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각각의 경우마다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상법에서는 아주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은 이 회사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규율이 되는 거지? 이거를 참 찾아보시려면 상법과 우리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2가지를 살펴보게 돼요. 회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의 이슈가 있어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예요. 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거를 외부로 행위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는 것뿐이죠. 이 대표이사가 혼자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은 좀 이제 경미한 의사결정, 물품의 구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어떠한 거래 행위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업무 집행일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이사회. 가장 근본적인 건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투자를 받게 되시면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금을 납입받으니까. 그래서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주들이 한테 이렇게 배정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에게 이렇게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3자한테 배정한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를 거칩니다. 누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주주들이 더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주주총회일까요? 이사회일까요? 상법에서는 이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은 이사회에서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이사회를 두고 있는 회사라면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여러분들 회사가 등기부를 때 보셨을 때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면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합니다. 다음 주제가 공동창업자들끼리의 약속이에요. 주주관계 약속. 그러니까 지금 살짝 걱정되시는 경우들도 있으셨죠? 이게 분쟁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하려면 처음에 창업하실 때 누구 한 명이 가급적이면 총대 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도와주시는 분은 충분한 보상은 해줘야 되겠지만 이거를 지분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뭐 5대5로 나누고 6대4로 나누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더라고요. 좀 주로 내가 창업을 한 거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그 지분을 좀 많이 갖고 나를 도와주는 우리 동생들, 친구들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좀 충분한 어떤 보상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안정적인 경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가 공동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주 간 약정서 또는 공동 창업자 간 이런 약정서를 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은 창업자들끼리 주식을 나눠 가졌다면 이 주식을 함부로 팔게 하면은 사실 회사가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랑 같이 창업도 안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주주로 참여를 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서로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처분하지 말자. 이러한 약속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만약에 퇴사하게 되면 남아있는 주주들에게 적어도 액면가로 주식을 매각하고 나가자. 그래서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자. 이제 이러한 우리가 약속들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언제나 모든 주식을 전부 다 액면가로 매각하고 나가게 하는 것이 좀 부담이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기간별로 좀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2년까지는 100%다 매각하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단계별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에 20% 정도씩은 여전히 보유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약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이게 가끔 보면은 발을 여러 군데다 담그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승부를 보기로 했으면 이 동종 유사업종은 그냥 여기서만 하자. 다른 데 가서 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꼭 필요하겠죠? 우리가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이 공동창업자들끼리 장기적으로 다툼 없이 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의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고 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공동창업자들끼리 서로 맡은 역할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주주간 약정서에다 그런 내용들도 담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슈는 스톡옵션이에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제가 기초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법률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톡옵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임직원들에게 충분한 급여로서 보상을 못 해주는 경우에 우리가 회사에서 이러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주식이 한 5천 원 정도의 평가가 된다. 지금 5천 원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 2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기업의 가치를 10배로 띄워놓으면 그때에는 5만 원 정도의 가치를 할 거야. 근데 그때 주식을 5천 원에 인수해가. 이 권리가 주식 매수 선택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 선택권이 스톡옵션이 부여됐을 때에는 이익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게 아무런 수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상승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직을 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고 미리 정해놨던 부여했을 때의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스톡옵션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기업들,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일단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는 임직원에게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격입니다. 이분들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버지, 뭐 아들, 딸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총량도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행 주식 총수 10% 범위 내에서만 임직원들한테 부여할 수 있어요. 절차적으로는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임직원과 이 회사 사이에서의 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임직원은 주총 결의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을 해야만 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셨다면 이러한 다양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연구기관의 연구원, 아니면 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에게도 또 자문을 받으면서 부여할 수도 있고요. 뭐 물론 정관에 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량도 늘어나요. 아까 10%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50%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사 가격을 아까는 이 부여할 때 어떤 기업 가치 평가한 그 단가보다 높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특례가 적용이 돼서 행사 가격은 부여 당시에 실질 가격보다 낮아도 돼요. 액면가보다만 높으면 실질 가격보다 낮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벤처 기업이라면 액면가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그대로 2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차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경업금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과 동종, 유사업종에 종사하거나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게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의 허락 없이는 다른 거 겸입하면 안 된다. 경업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퇴사한 날로부터 몇 년의 기간 동안 하지 마라. 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퇴사한 다음부터도 몇 년 동안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이익, 그리고 개인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이게 이제 충돌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언제나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건 아닙니다. 상법에서도 이러한 내용들도 있어요. 이사회 승인 없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 이사가 되지 못한다. 아주 최소한의 경업금지 약정은 이렇게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장회사의 사회이사가 만약에 포함돼서 우리가 겸직을 한다라고 하면은 3개 이상을 겸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상장회사 사회이사를 겸임한다? 그러면은 이게 사회이사에 대한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이사를 겸임할 수는 없으세요. 우리 법원은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그리고 대상 직종, 대가가 얼마나 제공이 됐냐, 어떻게 대우를 해줬느냐, 뭐 공공의 이익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사안마다 이 선이 좀 다릅니다. 아까와 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 아주 대기업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똑같은 업종으로 이렇게 이직한다라 그러면 그 기간을 좀 많이 인정을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죠? 충분한 보상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임직원이었는데 뭐 이렇게 뭐 3년 이렇게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한 1년 정도까지는 보통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그 정도로 써가지고 우리 임직원들이랑 약정 체결하시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는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이용약관은 계약서예요. 이 사업자와 고객과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이용약관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계약의 범위 안에 약관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 약관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미 계약의 내용을 정해놔요. 다른 당사자는 거기에 동의를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 이걸 우리가 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계좌 개설 하나 할 때 막 이미 찍혀 나오는 그 문서에 계약서에다가 우리가 서명만 하잖아요. 다 약관입니다. 표현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계약서라고 써 있어도 약관입니다. 여기서 동의를 하는 요 동의 체크는 계약 체결 행위입니다. 약관은 이 약관을 마련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공정성을 잃은 내용은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용약관을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작성해 놓으셔도 그게 나중에 분쟁 대상이 되면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실 수도 있다. 그럼 이용약관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라고 하면은 타사의 약관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저작권 문제 없나요? 예,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서, 약관 이런 거는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거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모아서 그걸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고객들로부터.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언급을 하고 꼭 동의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랑 구분이 되는 게 우리는 여러분들로부터 받게 되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공개의 대상이에요. 근데 수집하고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필수.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그냥 올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아도 안 돼요. 이거는 법령에서 근거를 두고 있을 때에만 주민번호 수집할 수 있어요. 세무 처리를 위해서 이럴 때는 다 근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객이 회원가입하면서 주민번호 넣게 하면 안 돼요. 동의가 있어도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이라는 이 사이트 여기 가보시면은 이 처리 방침 만들기 코너가 있어요. 이걸 따라가시다 보면 뭐 넣으세요, 뭐 넣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에 맞게끔 다 넣으면은 나중에 완성된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문구가 딱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 이유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 법 규정이 그 회사의 매출액의 3%로 정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크잖아요. 3%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 매출액의 3%면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우리가 유출되면 안 된다. 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